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이라고 합니다. 정말 남사스럽고 창피해서 애써 외면했던 제 이야기 들어주세요. 재개발 지역 골목길 끝에 있는 낡은 빌라 반지하. 이곳에서 남편 먼저 하늘로 보내고 홀로 아들을 키워냈어요. 행여나 아들이 기죽을 세라 남들 하는 건 다 해주려 악착같이 살았던 지난 세월이었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제 속 한번 썩이지 않고 번듯하게 자라주었죠. 이름만 대면 아는 대기업에 번듯이 취직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았습니다. 거기다 현명하고 싹싹하기 그지없는 며느리까지 얻었지 뭡니까? 며느리는 이쁘고 상냥해서 동네 사람들 모두가 저를 부러워할 정도였어요. 어머님, 상현 씨는 제가 잘 챙길 테니 아무 걱정 마세요. 제 손을 꼭 잡아 주던 그 아이의 따뜻한 눈빛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토끼 같은 손녀까지 품에 안겨주었으니 이만하면 제 인생 참 잘 왔구나 하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나중에 남편 보기 부끄럽지 않겠다고요. 아들 내외와 손녀와 함께 시작하는 아침은 언제나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에 보이지 않는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아마 한두 달 전부터였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저 무던하게 넘겼던 아주 사소한 어긋남들이었죠. 늘 주말이면 찾아오던 아들 내외의 발길이 뜸해진 것이 그 시작이었어요. 모처럼 전화를 걸면 어찌된 일인지 아들이 아닌 며느리 혜진이가 전화를 받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날도 그랬어요. 어머니, 저 혜진이에요. 상현 씨가 지금 자리에 없어서 제가 받았어요. 언제나처럼 밝고 상냥한 목소리였지만 어딘지 단단한 벽처럼 느껴지는 것은 그저 제 예민한 탓일까요? 아, 그래. 그럼 우리 상현이 들어오면 전화 좀 해달라고 전해주렴. 네, 어머니. 그런데 상현 씨네 회사에서 총기획팀장을 맡아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번 달 내내 출근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라는 말. 그 말이 어쩐지 더 큰 걱정을 제 마음속에 심어 놓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지 못하고 전화를 끊어야 했고 아들의 목소리 한번 듣는 것이 어려워지고 말았어요. 서운한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하지만 바쁜 자식의 발목을 잡는 속 좁은 늙은이로 보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내 아들이 많이 애쓴다 생각하고 마음을 다독였죠. 그러다 보름 전쯤이었을 겁니다. 볼 일이 있어 시내에 나갔다가 아들 회사 근처를 지나게 되었어요. 혹시나 점심시간에 잠깐이라도 얼굴을 볼 수 있을까 싶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나 혜진이가 받더군요. 어머니, 웬일이세요? 응. 혜진아. 내가 지금 상현이 회사 근처인데 점심은 먹었나 궁금해서. 아이고, 어떡해요, 어머니? 상현 씨 오늘 아침 일찍 지방으로 출장 갔어요. 아마 주말은 지나야 올라올 거예요.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러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왔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는 제 아들은 아무리 바빠도 출장을 가면 간다. 언제 온다. 꼭 제게 먼저 알려주던 아이였어요. 그 잠깐의 안부 전화가 홀로 있는 어미에겐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속 깊은 아들이었으니까요. 그래, 몰랐구나. 알았다. 몸 조심하라고 전해주렴.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그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안에서 자라나는 의심의 씨앗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제게 주던 용돈은 어느새인가 점점 줄어 지난달에는 얇은 봉투 하나를 건네며 멋쩍은 얼굴로 엄마, 제가 요즘 돈 쓸 일이 좀 많아서요. 미안해요. 라며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싸들고 아들 집에 들렀더니 아들은 돈이 없어 제게 용돈도 제대로 못 준다는데 혜진이의 손에는 못 보던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며느리의 얼굴은 해맑았지만 그 미소는 가식적이었어요. 제 아들은 돈이 없어 쩔쩔매는데 며느리는 남편이 사줬다는 명품을 온몸에 휘감고 있다는 이 상황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어요. 토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정성껏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탕과 반찬들을 만들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시어머니처럼 그저 자식 먹일 생각에 신이 난 사람처럼 행동하기로 마음 먹었죠. 초인종을 누르고 잠시 기다리자 혜진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주말이라 편한 옷차림일 거라 생각했는데 잘 차려입은 모습이었어요.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그 목소리에는 반가움보다는 당혹감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밥 한 끼 먹이려고 왔지. 상현이는 안에 있니? 저는 며느리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익숙하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집안은 언제나처럼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공기는 차갑게 느껴졌어요. 상현이는 방에 있니? 얼굴 좀 봐야겠다. 어머니, 상현 씨 지금 자고 있어요. 어제도 늦게까지 일해서 너무 피곤해요. 제가 어머니 오셨다고는 말씀드릴 테니 음식만 두고 가시면 안 될까요? 혜진이는 제 앞을 단호하게 가로막았습니다. 마치 문지기처럼요. 잠을 자고 있다는 아들이 정말 아픈 것은 아닌지 잠을 자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저를 만나고 싶지 않은 것인지 저는 아무것도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아들 일어나면 꼭 좀 챙겨주렴. 저는 힘없이 음식들을 건넸습니다. 혜진이는 과장된 몸짓으로 그것을 받아들고는 아이고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어머니라고 말했지만 그 눈에는 한치의 고마움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결국 아들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집을 나서야 했습니다. 우편함을 무심코 보니 우편물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중 유독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죠. 두꺼운 서류 봉투 발신일란에는 법무법인이라는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법무법인이라니 아들 이름으로 법무법인에서 올 서류가 대체 무엇일까요? 제가 손을 뻗어 그것을 집어들려는 찰나였습니다. 어머니. 어느새 제 뒤로 다가온 혜진이가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제 손을 탁 쳐내며 봉투를 가로챘습니다. 제가 지금껏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갑고 공격적인 얼굴이었어요. 이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혜진이는 그렇게 말하며 재빨리 서류 봉투를 방으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상냥한 며느리의 얼굴로 돌아와 제게 웃어 보였죠. 조심히 들어가세요. 어머니. 제가 나중에 상현 씨랑 같이 연락드릴게요. 등 뒤로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고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아들은 병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는 망설일 시간이 없어요. 괜찮을 거라며 애써 외면하고 바쁘려니 이해했던 시간들이 후회스러웠습니다. 이제는 제가 움직여야 합니다. 평생을 키워낸 내 아들 상현이를 구해내야만 합니다. 저는 그날 비로소 제 마음속에 칼 한 자루를 품었습니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던 그 소리와 서류, 봉투를 낚아채던 며느리의 모습이 자꾸 떠오르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눈을 감으면 메말라가던 아들의 얼굴과 그 옆에서 화려하게 피어나던 며느리의 얼굴이 아른거렸기 때문입니다. 동이 틀 무렵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입맛도 없고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초췌한 얼굴로 거울을 보니 그 안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기 그지 없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위에 걱정과 불안함이 검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죠.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할까? 며느리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던 법무법인 서류. 그 안에 모든 비밀이 들어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 다시 들어가서 찾을 명분이 없었습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며느리의 경계심만 키우게 될 터였습니다. 저는 아들의 수첩을 꺼내 상현이의 동기 몇 명의 연락처를 찾아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친했던 동기 석원이의 이름에 동그라미를 쳤죠. 저는 조심스럽게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석원이니? 나 상현이 엄마다. 아, 어머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어쩐 일이세요? 반갑게 저를 맞아주는 석원이의 목소리에 잠시 마음이 놓이는 것도 같았습니다. 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응. 별 일은 아니고 집 정리하다가 너희들 대학교 때 찍은 사진을 봤지 뭐야? 다들 참 풋풋하고 예쁘더라. 갑자기 생각나서 전화했지. 석원이는 잘 지내고. 그럼요, 어머님. 저는 그냥 회사 잘 다니고 있습니다. 상현이는 더 잘 나가죠. 걔는 워낙 능력 있으니까요. 우리 상현이 그래. 잘 지내지. 요새는 얼마나 바쁜지 얼굴 보기도 힘들다. 제 말에 석원이의 목소리가 잠시 머뭇거리는 것이 수화기 너머로도 느껴졌습니다. 하긴 저도 상현이랑 연락 안 된 지 꽤 됐어요. 어머님, 얼마 전에 동기 모임이 있어서 연락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나중에 혜진 씨한테 문자가 왔는데 상현이가 너무 바빠서 참석 못한다고요. 그 뒤로도 몇 번 전화했는데 상현이는 한 번을 안 받고 꼭 혜진 씨가 대신 연락을 주더라고요. 부부 사이가 엄청 좋은가 봐요. 남편 스케줄까지 다 챙겨주고 석원이는 부럽다는 듯 말했지만 그 말은 제 가슴에 박힌 의심을 더 키웠습니다. 저한테만 그러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들의 가장 친한 친구들까지 혜진이는 교묘한 방식으로 아들을 세상과 단절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구나. 우리 아들이 큰 일을 하려나 보다. 석원아, 나중에 시간 나면 꼭 한번 들러라. 밥 한번 해줄게. 네네, 어머님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들은 고립되어 있었고 아들 곁에는 며느리 외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다음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돈 문제였습니다. 아들은 돈이 없다 했고 며느리는 그 돈으로 사치를 부리고 있었죠. 그 돈의 흐름을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남의 계좌를 들여다볼 수는 없는 노릇이고 한참을 고민하던 제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주 오래전 상현이가 처음으로 월급을 탔을 때 만들었던 통장이었죠. 엄마, 이건 우리 비상금 통장이야. 엄마가 도장 가지고 있어. 라며 제 손에 맡겼던 통장이었습니다. 저는 온 집안을 다 뒤져 서랍장 구석에서 통장과 도장을 찾아 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통장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한참을 기다려 창구에 앉았습니다. 젊은 은행 직원은 제게 친절했지만 저는 어쩐지 제가 죄를 짓는 사람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통장 거래 내역을 전부 뽑아보고 싶어요. 잠시만요. 내역 뽑아드릴게요. 거래 내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거래 내역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불과 1년 전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거의 매달 많게는 수백만 원에서 적게는 수십만 원까지 며느리에게 돈이 파도처럼 싹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통장의 잔고는 이제 고작 몇만 원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어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제 아들의 첫 월급이 그리고 마지막 비상금이 혜진이의 사치와 허영심을 채우는데 사용되고 있었던 겁니다. 은행을 어떻게 걸어 나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세상이 온통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들을 잘못 키운 제 탓인 것만 같아 가슴을 치며 제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죠. 이제 저는 분노해야 했습니다. 가스라이팅.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상대방이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어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드는 심리적 지배의 한 종류. 피해자의 자존감을 계속해서 깎아내린다. 당신은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 하던 혜진이가 상현이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여 고립시킨다. 제 전화를 친구의 전화를 가로막던 해리의 행동이 설명되었습니다. 저를 안심시키려던 그 가식적인 친절의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제 아들은 지배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눈에 보이는 멍이나 상처는 없었지만 그보다 더 깊숙한 곳, 영혼의 깊은 병이 들고 있었던 거죠.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이 끔찍한 현실을 끝내기 위해서는 아들을 직접 만나야만 했습니다. 아들의 맨 얼굴을 마주하고 직접 그의 목소리를 들어야만 했어요. 며느리가 없는 곳, 두 사람의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말입니다. 저는 아들의 회사 주소를 적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침부터 집을 나서 무작정 아들의 회사 앞으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빌딩 앞에서 저는 점심시간이 되기를 그리고 퇴근 시간이 되기를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빌딩을 드나들었지만 그 속에 제 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루를 꼬박 길 위에서 보냈습니다.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도 저는 같은 자리로 출근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일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빌딩의 문을 통과해 어깨는 축 처져서 얼굴에는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익숙한 실루엣을 발견했습니다. 분명 제 아들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녀석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습니다. 상현이가 제 목소리에 아들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발견하는 순간 녀석의 동공이 확장되며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놀라움과 당혹, 그리고 아주 희미한 반가움과 그리움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 녀석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보니 그동안 며느리 혜진이가 제 아들에게 저에 대해 얼마나 나쁘게 이야기했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았어요. 저는 성큼성큼 다가가 아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마르고 힘없는 팔이었습니다. 상현아, 잠깐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응. 엄마, 여긴 어쩐 일이야?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몹이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마치 혜진이가 어디선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요. 그 모습에 제 가슴은 더욱 미어졌습니다.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조용한 데 가서 얘기해. 엄마가 커피라도 한 잔 살게. 저는 거의 반강제로 아들을 이끌고 근처의 작은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마주 앉아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연신컷만 만지작거렸죠. 얼굴이 이게 뭐니?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 거야? 먹어. 혜진이가 잘 챙겨줘. 또 혜진이었습니다. 모든 대화의 시작과 끝은 혜진이었어요. 곧장 본론으로 들어가기로 마음먹었죠. 엄마가 통장 봤다.
너랑 나랑 같이 모았던 비상금 통장 말이다. 그 말에 아들의 어깨가 움찔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녀석은 더욱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마침내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그 눈에는 미안함이나 죄책감 대신 이해할 수 없는 원망과 짜증이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가 그걸 왜 봐? 그거 이제 우리 돈이야. 혜진이가 우리 미래를 위해서 좋은데 투자하려고 그런 거야.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그래? 투자. 혜진이가 새로 산 명품 가방이 투자고 비싼 외제차가 투자니 상현아 제발 정신 좀 차려. 너 지금 걔한테 속고 있는 거야? 저는 답답한 마음에 소리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제 절규는 아들에게 닿지 않았어요. 오히려 녀석은 저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야말로 정신 좀 차려. 엄마가 뭘 안다고 우리 부부 일에 끼어들어. 혜진이가 그러는데 엄마가 처음부터 자기를 마음에 안 들어 했다고 하더라. 그래서 사사건 트집 잡고 못 살게 굴거라고 했어. 정말 엄마가 이럴 줄은 몰랐네. 세상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미워한다고요? 아들보다 더 챙기고 친딸처럼 아꼈던 저에게 어떻게 저런 말을. 혜진이는 제 진심을 그렇게 더럽고 추악하다고 아들의 귀에 속삭여 왔던 겁니다. 제 아들은 이제 자기 어미의 진심보다 교활한 아내의 거짓말을 더 믿고 있었어요. 상현아, 그건 사실이 아니야. 엄마는 혜진이를 정말 예뻐했어. 너희 둘이 행복하게 사는 게 내 유일한 바람이었는데. 됐어, 엄마. 그런 말 안 믿어. 혜진이는 나한테 엄마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야. 다시는 우리 일에 상관하지 마. 그리고 혜진이한테도 나한테도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엄마가 이러는 거 정말 피곤하고 힘들어. 녀석은 그 말을 차갑게 내뱉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가 버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아들을 구하려던 제 노력은 오히려 아들을 제게서 더 멀리 밀어내는 결과만 낳고 말았어요. 혜진이가 쳐놓은 보이지 않는 벽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고 단단했습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아픈 것이 몇 배는 더 고통스럽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 평생을 바친 내 자식이 나를 원망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깊은 절망의 늪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하지만 며칠을 죽은 듯이 누워 지내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문득 잠에서 깼는데 귓가에 아들의 마지막 말이 메아리처럼 맴돌았습니다. 피곤하고 힘들어. 그 말 속에 담긴 아주 희미하게 아들의 지친 신음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그 말은 제게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옥죄는 그 모든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아들의 비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이 들자 꺼져가던 제 마음속에 다시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래, 포기할 수 없어. 내 아들이 저렇게 망가져 가는데 내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정말로 모든 것이 끝장이다. 아들이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를 눈앞에 보여주는 수밖에 없었어요. 며느리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법무법인의 서류. 저는 그것을 손에 넣어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 집에 다시 들어가느냐였습니다. 그때 문득 며느리 혜진이가 매주 절실한 믿음으로 교회를 다니던 것이 생각났고 아들 내외가 이 집으로 처음 이사 왔을 때 상현이가 제게 비상용이라며 맡겨두었던 현관문 열쇠를 챙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열쇠를 가방 깊숙이 넣고 아들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뛰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혜진이가 현관을 나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가 주차장을 완전히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한 뒤 저는 조심스럽게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8층의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자 숨막히는 긴장감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철컥. 작은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고 집안은 쥐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디부터 찾아야 할까? 혜진이가 그토록 민감하게 반응했던 서류라면 분명 아무데나 두지는 않았을 터. 저는 곧장 부부의 침실로 향했습니다. 방 안은 온통 혜진이의 명품 옷과 가방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그 옷과 가방들을 하나하나 다 꺼내보고 서랍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서류는 보이지 않았어요. 시간은 흐르고 초조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혜진이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때 제 눈에 옷장 한 구석에 놓인 작은 금고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금고는 굳게 잠겨 있었죠. 저는 포기하지 않고 아들과 며느리의 생일부터 입력해 보았습니다. 한참을 헤맨 끝에 저는 손녀의 생일까지 입력하게 되었고 삑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짧은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찾던 법무법인 봉투뿐만이 아니었어요. 가장 위에는 부동산 증여 계약서라는 제목의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내용은 아파트의 소유권을 남편 문상현에게서 아내 김혜진에게 증여한다는 것이었고 그 아래에는 제 아들의 인감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더 끔찍한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수령인이 김혜진으로 되어 있는 남편 사망 시 수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증서. 처음부터 제 아들의 모든 것을 빼앗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담보로 잡아 완벽하게 빈털터리로 내쫓으려는 치밀한 범죄 계획의 완전한 설계도였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눈앞이 아찔했지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서류 뭉치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냉정한 결심이 자리 잡았죠. 이 증거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